안녕하세요. 서초동 사이다 이호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너무나도 잔혹한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태어난 지 3살밖에 안 된 아이가 혼자 쓸쓸하게 굶어 죽었어요. 그 아이는 얼마나 무섭고 배고프고 세상을 원망하면서 떠났을지 상상이 안 돼요. 사망한 아이의 친모가 기존의 엄마로 알려져 있던 김 씨가 아니라 외할머니로 알려져 있던 석 씨다. 이게 지금 국과수 감정 결과거든요. 저희 법무법인의 변호사들끼리 가끔 이런 사건 사고 이야기 하는데 진짜 수억 원을 줘도 변호사가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석 씨나 김 씨 같은 사람들이 하는 말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저는 유독 이 한 가지가 의문이에요. 석 씨가 계속 DNA 감정 결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애 낳은 적이 없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를 빼돌린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 지금 이런 입장인 거예요, 석 씨는. 보통 수사 받으면서 빼도 박도 못한 증거가 나왔는데도 본인이 인정을 하지 않는 경우는 더 큰 잘못을 숨기고 싶어서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럼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더 큰 잘못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결국은 지금 행방이 묘연한 그 아이, 제 느낌이 정말 틀리기를 바라지만 혹시 그 아이가 이미 죽임을 당한 것은 아닐까?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아이의 시신이 지금 없는 상황인 거죠. 어딘가에 유기했겠죠. 그러면은 자기가 애를 낳았고 딸의 아이와 바꿔치기 했다라는 걸 인정하는 순간 그 아이를 언제 어떻게 죽였고 사체 유기는 어떻게 했고 이런 것까지 사실은 다 자백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사라져버린 이 아이의 생사 여부가 또 다른 사건과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석 씨에게 수사기관이 적용하고 있는 혐의는 약취유인 그리고 사체 유기 미수 혐의예요. 근데 만약에 사라진 아이가 죽었고 이 아이의 죽음에 석 씨가 관여되어 있다면 살인죄가 또 추가되는 거죠. 그러면 사형도 가능한 거예요. 근데 경찰이 계속 비공개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왜 공개 수사를 안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사라진 아이 찾으려면 그때 도움 준 사람의 제보를 받아야 되는데 아니 석 씨의 신원을 모르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럼 어떻게 제보를 할 수가 있겠어요, 주위 사람들이? 석 씨가 뭐 구미에 한두 명밖에 없는 게 아닐 텐데. 석 씨가 이런 식으로 계속 나는 모른다, 아이 바꿔치기 한 적 없다 이런 식의 입장을 계속 취하고 물적인 증거도 못 찾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수사를 통해서 범죄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면 그 혐의는 기소하지를 못해요. 기소하더라도 무죄가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은 결국은 안타깝게 사망에 이른 채로 발견된 이 아이의 사체를 유기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라는 혐의만 가지고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 한 2, 3년 살고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진짜 짜증나네. 욕이 나오네 진짜. 그래서 이제라도 하루빨리 신상 공개해서 공개 수사하면서 제보를 받아야 돼요. 제보 없이는 이 사건 진행 안 돼요. 사회의 무관심 속에서 방치당한 채로 죽임을 당하는 아이들이 계속 나타나는데 이것을 궁극적으로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 부분을 고민해야 돼요. 작년 말에 있었던 충격적인 사건이 있는데 여수에서 발생한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인천에서 친모에게 살해당한 8세 여아 사건,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이 뭐냐면 애들이 출생신고도 안 돼 있었다는 거예요. 법원 행정처 통계를 보면 2020년 출생신고 건수가 28만 건 정도 되는데 이 중에 무려 4,000명 가까운 아이들이 출생신고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부 또는 모의 상황에 따라서 아이의 출생신고를 개인이 알아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태. 아니 병원에서 애를 낳으면 관할 구청에 통보하게 해서 아이의 출생을 부 또는 모가 굳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바로 등록되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출생 통보제라고 해서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이 되게 많은데 우리나라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보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법안이 지난달에 발의가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예전에 이제 10부대 국회의원 비서관 할 때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이 한 500건이 넘었던 걸로 기억해요. 워낙 많은 법안들이 있다 보니까 정말 꼭 필요한 법안들조차도 논의조차 안 되고 상정됐다 하더라도 심사 과정에서 계속 차일피일 미뤄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지금 이 출생통보제는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는 법안으로 보이고, 하나 팁을 드리자면 법안을 빨리 통과시키려면요, 시민사회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푸시를 해야 되고요. 그 푸시를 어디에 해야 되느냐, 제가 좌표를 찍어 드리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법은 법사위 소관 법률이에요. 그러면 법사위에서 논의가 돼야 되는데 위원장이 윤호중 의원이고요. 여야 간사가 민주당 백혜련 의원,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에요. 이 세 명이 키를 쥐고 있다는 거죠.
출생통보제 빨리 시행해서 이렇게 법의 사각지대에서 희생당하는 아이들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구미 사건으로 돌아가서 지금 죄 없는 아이 한 명은 확실하게 희생당한 게 맞고 한 아이는 생사를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진짜 바라는 것은 일단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어떻게든 규명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실체적 진실에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유명을 달리한 아이들이 앞으로는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출생 통보제가 빨리 도입이 되도록 법 개정도 좀 되고 이를 통해서 아이들이 막 죽어나가고 이런 거 이제 좀 막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의 사이다 한마디, 대한민국은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구하라. 변호사로서 이거 형사사건 변호하다가 보면 죄를 지었다라고 의심되거나 실제로 죄를 지은 사람들 중에서 오히려 뭔가 피해자 같은 가해자, 그리고 또 반대로 가해자 같은 피해자가 있기도 하고 그래요. 평생 폭력을 행사하고 그 폭력의 피해자가 된 가족들이 참다 못해 자른다거나 찌른다거나 이런 일을 저지르면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어버리는, 그리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어버리는 상황이 초래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참 많은 고민이 들게 하는 사건이 있더라고요. 남편의 성기를 절단한 70대 여성의 이야기예요.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인 거예요. 잠이 들자 성기와 손목, 신체 부위에 상해를 가해서 신체 일부가 잘려져 나갔다는 거예요. 진짜 끔찍한 상황이었던 건데, 근데 이 가해자가 알고 보니까 60년 동안 가정폭력에 시달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피해자인가요? 가해자인가요? 이 여성분은? 가해 여성, 피고인은 재판하는 내내 눈물을 흘리면서 본인이 반성하고 있고 출소하게 되면 전 남편을 평생 모시고 살겠다, 이렇게 반성의 변을 밝혔다는 거예요. 변호인의 주장을 보면 피해자와 그 가족도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심지어 피해자는 피고인이 출소하면 다시 재결합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 남편이 법원에 제출했다는 탄원서 내용도 보면 원망하는 마음이 없고 그동안 아내를 홀대해온 죄값을 받은 것이라 생각한다. 남은 시간 반성하며 살겠다. 그러니까 판사도 참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유무죄의 문제가 아니라 유죄인데 처벌을 어느 정도 할 것이냐, 결국은 양형이 문제가 되는 사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심 판결 선고기일이 연기되기도 했었대요. 범죄가 우발적이라고 보기에는 수면제까지 먹였고, 잠이 든, 다시 말해서 한거불능 상태의 피해자의 신체를 절단한 죄질 자체는 사실 되게 중한 거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제가 만약에 이 사건의 변호를 맡았다면 최후 변론할 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엄청나게 집중을 했을 것 같아요. 법정에 선 피고인은 엄연히 가해자예요. 근데 그 가해자가 알고 보니까 60년 동안 얻어맞고 산 사람이다. 감히 상상할 수가 없어요. 집에서 막 폭행당하고 폭언을 당하고 그런 삶을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사실 상상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피해자가 진심으로 이미 용서했다, 그리고 가해자인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최대한 간곡하게 재판부에 말씀을 드려서 이번 한 번만이라도 피고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대한 처벌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 관대한 처분이란 뭐냐? 집행유예 내지는 형을 조금 감경시켜달라, 이거죠. 오죽하면 신체를 절단당한 본인이 반성한다고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아니, 피해 당사자가 용서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데 왜 제3자인 국가가 나서서 이들을 처벌하느냐. 근데 국가 입장에서는 용서는 용서고, 엄연히 이런 뭐 중상해죄, 상해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 라고 하면 처벌하지 못하는 단의사 불벌죄가 아니에요. 피해자가 용서해줘도 처벌할 수 있는 거예요. 국가는 얼마든지. 관련해서 이와 유사한 사건이 있는데요.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아내가 남편과 싸우다가 칼로 복부를 찔렀고요. 결국 남편이 사망했어요. 근데 이 사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다시 말해서 4년간 집행을 안 하고 지켜보다가 별 문제가 없으면 없는 일로 해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재판부가 이렇게 선처를 한 이유를 가해 여성인 아내와 함께 오랫동안 가정폭력을 겪었던 자녀들, 그 다음에 심지어 시어머니와 시댁 식구들까지도 우리 며느리를 선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이랬겠어요? 자기 자식을 죽인 사람인데 선처해달라고 탄원서를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부가 이런 표현을 달아놨어요. 가정폭력이 결국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거나 세대 간의 전이 되거나 또는 사회 비행과 범죄로 확대되어 폭력을 구조화시키는 참혹한 결과를 돌아보고 근절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 죄의 죄값을 온전히 피고인 한 명에게만 물릴 수 있냐, 우리 사회가. 이런 점에 대해서 재판부가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그에 합당한 벌을 주는 것이 바로 형사사법의 정의인데, 평생 폭력에 시달려온 피해자가 평생 폭력을 가했던 가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하는 이러한 사건들, 가정폭력 범죄의 참혹한 결과로 발생하는 이 사건들을 어떻게 처벌하는 것이 과연 정의에 합당한 것인지는 형사사법 시스템상 판사가 판결하는 건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평범한 시민들도 같이 고민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